예, 안녕하십니까. 3학년 역사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까지로 해서요. 50 총선거 전까지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50 총선거 전까지 우리 1945년 광복이 일어난 직후 국내 상황과 좌익, 우익 세력이 나눠지게 된 배경 같은 것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남북이 충돌하는 6.25 전쟁까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게 될 겁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 만큼요. 다들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노트랑 펜 전부 준비해서 오늘 수업 열심히 듣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인데요. 이 농지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들은 왜 친일파 처단을 못해서 지금까지도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며 마지막으로 북한과 남한의 대전쟁이라 할 수 있는 6.25 전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내용은요. 교과서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내용이니까 교과서도 한번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일단 설명해 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1948년 5월 10일 만들어진 재헌국회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50 총선거, 유엔이 관리하는 가운데 50 총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50 총선거에 의해서 국회가 구성되는데요. 이때 국회의원은 총 200명을 선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으로 4.3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에 2명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고 198석이 총 선출되게 됩니다. 또한 이 재헌국회를 선출하는데 50 총선거에 대해서 남북협상 세력, 즉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 김구 등의 사람들은요.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정부가 아니면은 이런 국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김구 선생님들과 임시정부의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선된 것은 누구냐? 단독정부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이승만 계열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또는 당시 한국민주당 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결국 재헌국회는 이승만과 그 친구들이 장악을 하게 된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재헌국회는 또한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분단의회라는 하나의 아픈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헌국회는 구성되자마자 헌법을 공표하게 됩니다. 이 헌법은요. 3.1운동의 정신 계승을 명시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야기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알리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도 개혁이 진행됩니다. 북한에서는요.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김일성 중심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1948년 9월 9일에 수립함에 따라서 남북 분단이 거의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정부 수립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정부도 일을 해야죠. 정부의 일 중에 대표적인 개혁이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그러면 농지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1946년 38도선 이북에서는요. 북한의 토지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의 토지를 뺏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며 토지개혁을 시작한 거죠. 자, 북한에서는 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개혁을 안 하고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 남한에 돈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정부에게 강력하게 토지개혁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빨리 친일파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우리에게 나눠줘야지. 왜 안 나눠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만이 생기게 됐죠. 결국 이러한 불만 여론에 못 이겨서 남한의 토지개혁도 1949년에 처음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실행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자,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북한은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네, 농지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집이 지어져 있는 땅도요, 토지니까 토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남한은요, 농사 짓는 땅만 해당돼요. 즉,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거는 땅에 취급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농지, 논두렁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북한은요,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상한선으로 채택해서요, 5정보가 넘어가는 토지는 몰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1정보도요, 굉장히 큰 토지예요. 5정보라 그러니까요,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요, 5정보라 그러면은 대략 3,000평 이상의 토지를 의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토지지만 토지 자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 상한선으로 책정했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뺏기게 되는 거죠. 남한 같은 경우는요, 3정보로 토지 상한선을 책정하는데 이 토지가 농지만 해당됩니다. 순수하게 농사 짓는 땅이 넓게 있는 사람들 중에 3정보가 넘는 사람들 것만 뺏겠다 이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친일파다, 일본에 빌붙어서 우리나라의 조선인의 땅을 뺏은 것이다 라고 여겨서 무상 분배의 원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5정보가 넘는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건 불법 땅이야 하면서 바로 정부 국가가 뺏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짜로 나눠준다는 거죠. 반면 남한 같은 경우는요, 3정보 이상의 넘는 농지들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것을 다시 판매하겠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겠다라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5년간 여기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그 농작물을 팔아서 돈을 메꿔라. 즉 150%로 그 가격을 환수하는 이자세를 받게 됩니다. 즉 100원이었다면요. 저기 3정보 넘는 토지가 있어요. 3정보 넘는 토지가 있을 때 그 남는 토지를 100원에 샀다면은 이제 150원에 판매하되 150원에 판매하는 걸 5년간 분할해서 무이자 할부로 우리가 받겠다. 이자 할부죠. 50%가 더 붙었으니까 이자를 붙여 할부로 판매하겠다. 즉 30%씩 니들이 돈을 갚아나가라 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남한의 토지개혁은요, 왜 북한의 토지개혁보다 늦어졌는가? 자, 우리 재헌국회, 아까 재원의회를 봤을 때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된 세력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한국민주당 세력들도 있는데요. 한국민주당, 일제시대 자본가와 지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땅이 3정보 이상 없었느냐?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입니다. 이들의 땅을 뺏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국회의원들이. 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국회의원 월급 삭감 법안을 낸다 그래요.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시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본가 지주계층들도요, 토지개혁은 반대를 했고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맹렬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세력을 쳐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정권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승만은 먼저 자본가 지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지개혁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농지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요. 이제 지주 세력들은요, 이 농지개혁의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였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을 전부 다 과수원으로 바꿔버려요. 왜냐? 과수원은요, 과수원은 농지가 아니에요. 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정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논에 아파트를 지어요. 주택을 막 지어요. 자, 주택을 가진 토지는 농지다 아니다? 농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뺏길 염려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주들은 살금살금 피해 나가고요. 설령 삼정부 이상의 농지가 넘더라도요. 국가가 사주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모든 걸 전부 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정부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 개혁은요,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실현될 수 없었고 1950년에 되어서야 실행이 되는데 1950년대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 개혁 자체도 흐지부지 돼요. 하지만 이 개혁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걸로요, 당시 지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 과수원과 땅, 토지가 전부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농지가 과수원과 주택으로 바뀌면서 이제 지주가 땅을 빌려준다는 건 없고요. 전부 다 자신의 땅을 갖게 됩니다. 할부로라도 땅을 사게 되는 거죠. 농지개혁의 의의입니다. 자, 농지개혁이 다음에 우리 이제 친일파에 대한 처단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친일파 처단,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의 배경은요, 친일 세력 제거에 대한 여론이 확대됐다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친일파를 보면 어떻게 하였느냐? 모가지를 쳤습니다. 전부 죽였어요. 자, 친일파들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남한으로 도망갔습니다. 남한으로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들은 누구를 지지하였느냐? 미국을 지지하였죠. 왜냐? 미국은 일본에게 가혹하지 않았거든요. 친일 관료들을 그대로 남겼어요. 통치하는데 써먹었어요. 미군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 세력은 미국을 지지했고 자유주의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지지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의 편이 되어줍니다. 당연히 이승만은 이들에게 지원을 받았고요. 자금 지원을 받은 이승만은 이들을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친일파 제거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남한은 친일파가 들끓게 되죠. 이 친일파 제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건데요. 이들이 활동하면 누가 곤란하냐? 바로 이승만이 곤란하겠죠. 미국이 곤란하겠죠. 그리고 지배층이 곤란합니다.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의 활동을 살펴보면요. 먼저 재헌국회가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만들라고 하니까요. 이런 거라도 안 만들면은 큰일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법 제정하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제 친일파를 처단하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이걸 도와주느냐?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잡혀가거든요. 정부가 잡혀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결국 한 7,000명 정도를요, 한 친일파로 이렇게 낙인을 찍은 다음에 한 600명 조사해요. 친일파가 600명밖에 없겠어요. 근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힘들게 600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근데 결국 이 중에서 기소된 것도요, 200명밖에 안 됐고, 재판받고 실형 선고된 거는 12명밖에 안 돼요. 또한 그 12명도요, 형이 집행되려고 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다 풀려버려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돈을 내거나 아니면 그냥 다 풀려버립니다. 어째서 이렇게 이 친일파 처단이 안 됐냐? 말했잖아요. 이승만은 친일파를 처벌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승만은 직접 친일파 처벌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친일파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친일파 처벌 반대 담화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친일파 처벌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친일파 처벌 반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승만을 못 믿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이승만을 비난하면서 이승만도 이제 대책을 내세워야 됩니다. 자신의 인기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승만은
한 가지 궁여지책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사회주의 세력이 스파이로 껴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스파이로 껴있는 사람이 바로 반민특위, 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안건을 내세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사회주의 세력 스파이가 우리 자유주의를 몰락시키기 위해 만든 단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처음 안건을 제시했던 국회의원들이 대거 잡혀갑니다. 안 그래도 세력이 약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세력이 더욱 약화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사회주의 세력의 스파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주의 집단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6월 6일 갑자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습격하고요. 습격한 다음에는 여기에 있던 위원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전부 사회주의와 관련돼 있다고 하면서 구속시켜버려요.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부에서는 1949년 10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폐지 법률을 아예 공포하게 됩니다. 결국 반민특위는요 이렇게 해체돼 버렸고요. 반민특위가 해체됨에 따라서 친일파는 이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됐죠. 안녕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서거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6.25 전쟁의 승리자라고 하면서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그도 친일파였어요. 하지만 그가 살아남으면서 6.25 전쟁에선 승리하는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전력 약화를 막은 것에는 의의가 있지만요 이때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영영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요. 지금 한 거라고는 결국 친일파 인명사전 하나 정도 만든 거, 그 외에는 재산 환수라든가 하는 부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6.25 전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왜 일어났을까? 국외적으로요. 북한이랑 소련이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남한에서 저렇게 친일파도 처단 못하고 지지고 볶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뤄냈고요. 소련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군대를 은근슬쩍 모아가지고 남쪽을 침공해서 점령한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자라는 게 서로 이야기가 됐어요. 이러던 와중에 미국에서는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냐? 방어하는 데는요 바다로 갈라진 곳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미국의 장관이었던 에치슨은요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켜버립니다. 한국 대만을 방위선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저기는 그냥 사회주의한테 넘어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최후 방어선은 일본과 필리핀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인 남한에서 손 떼겠다라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만약에 쳐들어오면 최후에는 여기까지는 포기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북한과 소련 같은 경우는 신이 나죠. 이러던 와중에 미국과 소련의 사이는요 더 심하게 안 좋아졌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돼요. 중국이 이제 완전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자, 중국에서는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내전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자유주의 내전에서 패배한 사람이 바로 장개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장제스라 불리죠. 이 장개석은요 국공내전, 즉 국민당과 자유주의의 국민당과 공산주의의 공산당 싸움에서 장개석은 패배하게 되고요. 패배한 뒤에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는 모택동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됐어요. 이 전쟁에 북한의 군사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는 국공내전 끝나자마자 귀환해서 전력이 되어줘요. 그러면 북한의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강하겠죠. 그동안 남한은 뭐 했느냐? 농지개혁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자, 이런 와중에 미군은 남한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정부 세워졌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있는데 뭘 하면서 미군이 안녕 하고 가버려요. 이럴 수가. 미군이 가버렸네. 그리고 이승만은 미쳐가지고 이때 남한의 군사들에게 휴가를 줍니다. 더더욱 약화됐죠.
자, 전쟁 전의 군사력을 비교해 봅시다. 북한, 남한. 압도적인 전력 차이입니다. 특히 전차수 보세요. 북한은 242대, 우리나라는 빵대. 항공 전력 보면요. 항공 폭격기가 226대, 우리나라 정찰기 22대. 뭐 의미가 없죠. 이 정도로 참혹한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면요. 전개 과정입니다. 맨 처음 38도 기준으로요. 남북한은 서로 총을 쏘면서 그냥 소모전만 벌이고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모래주머니 이렇게 듣고 위에다가 놓고 총만 쏘는 거예요. 적을 보지도 않고 총을 쏴요. 당연히 맞을 리가 없죠. 상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은 하고 있지만 총은 쏘고 있는데 맞지 않는 견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견제샷만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견제만 하고 있던 와중에 에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고 있었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은 무력으로 갑자기 침공을 하게 됩니다. 부하 하고 달려오죠. 북한이 무섭게 침공을 합니다. 우리나라 금방 털려요. 몇 시간도 안 돼서 털립니다. 자, 북한이 그냥 내려오는데 진짜 서울이 순식간에 함락당해요. 근데 서울이 함락당할 때 이승만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쟤네들이 끝까지 쫓아오면은 어떡하지? 쫓아오지 못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승만은 북한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본인은 부산으로 도망을 가면서 한강대교를 폭파시켜버립니다. 왜냐? 한강대교가 없으면요,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를 폭파시켜버려요. 한강을 못 넘어오잖아요, 전차가. 그러니까 얘네들의 진군이 좀 늦어지겠지 하고 피난민이 어찌 되건 간에 상관없어요. 자기가 건너자마자 한강대교를 전부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부산으로 유유자적하게 도망을 가서요. 유엔 부산을 임시 수도로 삼고 유엔에 참전 요청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승만이 잘한 게 있어요. 이승만 외교파잖아요. 외교 실력파. 유엔에 가서요. 직접 유엔 사령부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임이사회에 가서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니들은 후회하게 될 거야. 사회주의를 막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엄청난 연설을 토해냈고요. 결국 유엔의 파병을 이끌어냅니다. 유엔은 우리나라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파병을 결정하게 되고 결국 유엔의 파병에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38도선 이북으로 진출하게 되죠. 38도선 이북으로 진출한 날짜, 이때의 날짜를 그대로 기념 삼아서 우리 국군의 날을 지정하게 됩니다. 10월 1일이죠. 그리고 이 국군의 날 10월 1일 이후에 쭉 올라가서 평양 다시 점령합니다. 여기까지 거의 다 이긴 거죠.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웬걸 압록강까지 거의 다 오니까 중공군이 참전하네요. 중국 하나면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인구수입니다. 미국이 탄환수보다 중국의 병사수가 더 많아요. 총알보다 병사가 더 많은 상황. 계속 쏘고 안 죽습니다. 계속 죽는데 죽는 건 맞는데 계속 나와요. 어떡하겠습니까?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걸. 결국 미국 그리고 그리스, 터키 등등의 연합군, 우리나라의 유엔 연합군은요. 후퇴를 결정하게 되고 원산이 점령당함에 따라서 도망갈 곳이 없어지자 흥남 철수를 하게 됩니다. 굳세어라 금수나란 노래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처음에 동영상 올려줬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흥남 철수에서 불러진 것인데요. 국제시장의 OST로도 유명하죠. 당시에 흥남에서 철수할 때는요. 기네스북에 올랄 정도로요. 이 함경도 일대에 고립된 국군 유엔군 합쳐서 10만 5천 명과 민간인 9만 1천 이 사람들이 200척에 실려서 철수하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19만 6천 명이 고작 200척, 배 200척에 탑승한 거예요. 20만 명이잖아요. 200척에 탑승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몇 명씩 탄 거예요? 한 배에 2천 명은 넘게 탔다. 2천 명 정도 탔단 소리예요. 2천 명 탈 수 있는 배였을 것 같아요. 배는 굉장히 코딱지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배에 2천 명이 탄 거예요. 낑겨서 탄 거죠. 자, 이 와중에 결국
연합군은 밀릴 대로 밀려서 서울까지 함락당하게 되고 일사후퇴 1월 4일 1951년 1월 4일에 서울에서 철수하는 일사후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서울까지 뺏기게 되자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싸워봤자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휴전협정 논의가 진행되는데 휴전협정 논의는 1951년에 진행됐는데 휴전협정은 1953년에 돼요. 왜 이렇게 오래오래 휴전협정이 진행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국경선 문제였어요. 국경선을 딱 이렇게 펼쳐보니까요. 이게 웬걸? 38도선 이렇게 쭉 그어봤는데 38도선보다 서쪽에 평야가 많은 지역에 남한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남한이 조금 더 38도선보다 위쪽을 차지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한이 38도선보다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불만인가? 북한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못한다. 우리 38도선으로 하자라고 해요. 하지만 미국은 아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전쟁 지역에서 그냥 휴전 지역 맺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땅을 더 가지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송환의 문제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포로를 어떻게 하자 그러냐. 포로를 잡았으면 원래 있던 곳에 자동으로 그냥 보내야지 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아니다. 포로의 개인 의사를 물어보자. 네가 남한에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얘가 남한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송환 안 하는 걸로. 얘가 북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보내주는 걸로. 자동 송환과 자율 송환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됐는데요. 결국 포로 송환은 안 된다라고 서로 협정이 안 맞는 거죠. 이러던 와중에 우리 이승만은요 어땠느냐? 우리는 지금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 하면서 나는 휴전은 절대 반대야 라고 하며 휴전 협정을 끝까지 반대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는 영원히 분단 국가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끝까지 밀고 올라가서 통일 국가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승만의 꼬장이죠. 하지만 이승만의 꼬장은 사실이 됩니다. 이승만의 말대로 이때 침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승만은 결국 이승만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휴전협정은 질질 끌게 되고요. 1953년에 돼서야 이승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휴전협정에 그냥 조인하게 됩니다. 근데 휴전협정에 조인하게 되면요. 이승만이 얘기합니다. 북한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또 유엔이 파견되고 우리나라는 불바다되는데 라고 하면서 미국한테 딴지를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알았어 라고 하면서 한미상호조약이라는 걸 맺어주게 되죠.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과 주한미군의 주둔 이런 것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군사 지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 지휘자로서 미국이 대신 작전을 지휘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주한미군이 항시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미군이 우리나라에 살게 되고요. 미군이 살면서 기브미 더 초콜릿 같은 게 많이 나왔죠. 자,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북 인구는 전체 6분의 1이 사망합니다. 6분의 1이 다친 게 아니고 사망한 거예요. 다친 사람은 더 많겠죠. 사망했고요. 인구수 확 줄었습니다. 6분의 1이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부상자는 몇 명인가? 한 2천만 명쯤 되겠죠. 그리고 이산 가족도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개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조선을 근대화시켜준 건 우리들이다 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6.25 전쟁으로 전부 다 초토화됐거든요. 우리나라는 남은 게 없었어요. 건물, 산업시설 모든 시설이 파괴됩니다. 심지어 전기도 안 들어와요. 청와대에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말 다 했죠. 그 정도로 모든 시설이 파괴됩니다. 이산가족 당연히 만들어졌고요. 전쟁고와 미친 듯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북은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사이가 좋아질 리 있나요? 남북 분단은 고착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전쟁의 내용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요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발췌개헌, 4.45 입개헌 등 세 번째,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민주주의 혁명이라 그러죠. 4.19 혁명과 제2공화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5.16 군사정변과 한일협정에 대해서는요. 예, 간략하게 맛보기만 할 겁니다. 5.16부터는 네 번째 강의 때 또 할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다 받아 적었죠? 예, 여기까지 끝.